원래 거짓말도 똑똑해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설픈 거짓말은 그걸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엔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하는 짓이 딱 그렇습니다. 본인들끼리 말을 맞추기 바빠서 허둥대다가 본인이 했다고 무의식 중에 자백하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 윤석열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미 국민들이 전부 목격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에 가담한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을 향한 공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바빠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이 모두 죗값을 치를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 의원님,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처럼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께 그 비상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뭐 제가 조사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은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맞습니까? 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장관들 중에 법무장관만큼은 발동 요건 불비, 국회 제한 불가 이런 이유를 대고 끝까지 막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즉시 대통령한테 사표라도 써서 저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고 대통령 보좌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다른 모든 분들이 대통령께서 계엄 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말씀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아닙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6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 그리고 들어가시고 송미령 장관 나와주세요. 의원님들 3명만 팔다리 걷고 나갔어도 계엄 선포 안 됐어요. 그 3명이 없습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님. 네. 뉴스원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 아니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들어넣어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2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네.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 회의실에 대통령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그 분까지 기억할 경황은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황스러워서 기억하기 어렵고요.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2, 3분 동안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장관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박성재 장관, 6분이라니까 더 길다고 했는데 2, 3분 아닙니까? 2, 3분 아니에요, 2, 3분. 지금 2, 3분 만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무슨 얘기가 더 길어요? 자,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성관이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 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의 위법입니다.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하야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에 따라 무너진 헌정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전국을 안정시킵시다. 부디 이번 주 탄핵 소추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심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인영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 하시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부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아, 양경수 맞습니다. 예.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주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주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게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홍 차장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을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 날 당일날 12월 3일 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래,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국정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장님을 비롯한 국정원 내에서 일단 저는 방금 그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분을 TV 이외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